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의 책은 행복도 선택이다. 저자는 이민규. 마음을 바꾸면 인생도 달라진다. 내 인생을 바꾸는 긍정의 심리학을 담은 책입니다. 이 저자의 다른 책인 실행이 답이다.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를 통해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민규 교수가 인간관계와 성공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의미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간절히 원하지만 방법을 몰라서 실천할 수 없었던 행복한 삶을 위한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행과 행복의 갈림길에 선 사람들에게 유용한 지침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일부를 요약 발췌하여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일이 일어난다. 낙관적일 때는 문제가 도전의 대상으로 보이지만 비관적일 때는 치러야 할 끔찍한 전쟁으로 여겨진다. 리처드 칼슨.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최악의 경우를 예상한다. 그러나 낙관주의자들은 불행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 영향을 최소화해서 생각하고 그런 일들은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며 인생의 역경은 오히려 도전거리를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한다. 긍정심리학의 최고 권위자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어느 날 메트로폴리탄 생명보험회사의 사장으로부터 한 가지 부탁을 받았다. 유능한 세일즈맨을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이었다. 매년 6만 명 정도의 지원자 중에서 5천 명 정도의 신입사원들을 선발하는데 무려 절반 이상이 1년 이내에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다. 그리고 4년이 지나면 80%가 중도 탈락하기 때문에 매년 7,500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허비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셀리그만은 그 직원들을 체계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다. 관찰 결과 성공한 세일즈맨과 실패한 세일즈맨 간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한 가지 있었다. 성공한 직원들은 낙관적이었으며 실패하는 사람들은 비관적이었다. 특히 고객들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했다가 거절당했을 때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다. 셀리그만은 보험회사 직원들이 혼자서 속으로 중얼거리는 자기 말 방식이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성과가 뛰어난 직원들은 거절당하고 난 뒤 대개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린다. 이 사람은 너무 바빠. 이 사람은 이미 다른 보험에 가입했지만 부분 보험일 거야. 저녁 식사 중에 전화를 걸었나 봐. 그러나 비관적인 사람들은 달랐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중얼거린다. 난 안 되나 봐. 재주가 없나 봐. 이러다간 밥값도 제대로 못하겠어. 그 후 셀리그만은 직원들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낙관적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검사를 실시해 입사한 지 1년이 되었을 때와 2년이 되었을 때의 보험 계약고를 비교했다. 분기별 평균 계약 실적을 비교한 결과 입사 후 1년째에는 낙관적인 사원의 경우 3,087달러인 반면 비관적인 사원은 1,962달러를 계약해서 낙관적인 사원들이 비관적인 사원에 비해 57%나 더 많은 계약 실적을 올렸다는 것을 알았다. 입사 후 2년째에는
차이가 훨씬 더 심해졌다. 낙관적인 사원들이 그렇지 않은 사원에 비해 무려 638%나 더 많은 계약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감이 높아지면 수명이 길어진다. 우리는 거의 언제나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그 선택이 훌륭할수록 우리는 좀 더 스스로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 윌리엄 블레서. 마지못해 하는 일이 스트레스가 더 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심리학자 기어와 마이셀은 기발한 아이디어로 상황 통제에 대한 신념이 스트레스를 매우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들은 우선 한 집단의 대학생들에게 사고를 당해 참혹하게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사진으로 보여주었다. 그러고는 그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튼을 눌러 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다른 집단에게는 실험에 참가하기로 동의했기 때문에 실험이 끝날 때까지 의무적으로 그 사진들을 봐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두 집단이 사진을 보는 동안 피부 전기 저항 등을 측정해 그들이 받는 스트레스 정도를 검사했다. 결과는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실험에 참가하기로 했으니 의무적으로 끝까지 사진을 봐야 한다고 믿었던 학생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나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실험을 그만둘 수 있다고 믿었던 학생들은 똑같은 실험 상황에서도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까? 실험 중단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믿음, 즉 통제감에 대한 신념 여부가 스트레스 정도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확실히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 그러나 통제가 가능하다고 믿게 되면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어쩌면 누구도 부정하기 힘든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같은 일을 하면서도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성과가 오르지 않는다. 성과가 오르지 않으면 통제감은 자연스레 줄어든다.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반면에 통제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일하게 되면 스트레스는 적게 받게 되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게 되면 그 일을 더 잘하게 된다.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어떤 선택이 우리의 삶에 이로울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나을 수 있는 병도 포기하면 점점 더 악화된다. 통제감의 상실은 심리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질병에도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환자들 중 치료도 잘 받고 관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암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즉 통제감을 갖고 있는 환자들과 노력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환자들의 수술 후 사망률을 비교한 결과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신이 병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환자들의 71%가 생존했다. 그러나 절망감에 빠져 포기했던 환자는 19%만이 살아남았다. 그렇다면 사람만 그럴까? 아니다. 심지어는 쥐 같은 동물의 경우도 상황에 대한 통제감을 갖게 되면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 뿐 아니라 암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메들린 비슨타이너라는 심리학자는 쥐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황에 대한 통제감과 암세포의 확산 정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로 했다.
비신타이너는 쥐들에게 암세포를 이식한 후 전기 충격을 주면서 몇 번의 시도로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있게 훈련시킨 쥐들과 그렇지 않은 쥐들을 비교했다. 쥐들이 받는 전기 충격의 횟수, 강도, 사료의 양, 생활 조건 등 모든 물리적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했다. 유일한 차이는 전기 충격을 통제할 수 있는 훈련의 유무뿐이었다. 한 달이 지난 후 전기 충격에 대한 통제감을 갖고 있던 쥐들은 70%가 살아남았다. 그러나 통제력 훈련을 받지 못한 무력한 조건의 쥐들은 27%만이 종양을 이겨냈다. 이를 통해 비신타이너는 통제감이 암에 대한 저항력을 증진시키며 무력감은 암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증명한 최초의 심리학자가 되었다. 행복하게 장수하는 비결은 뭐든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심리학자 앨런 랭커와 주디스 로디는 양로원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기의 일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통제감이 노인들의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으로 확인했다. 한 조건의 노인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게 했다.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원하는 영화를 골라서 볼 수도 있으며 키우고 싶은 화초가 있으면 키울 수도 있게 했다. 다른 조건의 노인들은 똑같은 시설에 거주하지만 선택권에 있어서는 많은 제약을 두었다. 정해진 메뉴의 식사를 해야 하며 영화 관람도 정해진 날에 직원들이 선정한 것만 보게 했다. 화초 관리도 간호사가 해주었다. 18개월 동안 관찰한 결과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 삶을 통제했던 노인들은 그렇지 못한 노인들에 비해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생존자도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었던 집단의 경우 18개월 후 사망자는 15%에 불과했다. 그러나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직원들의 보호만 받고 살았던 집단의 경우 전체 인원의 30%가 사망해 실험 집단 사망자의 2배나 되었다. 이 실험은 선택의 권리와 통제력의 행사가 건강과 행복한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통제감을 높이면 행복이 다가온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자기 주변에 소소하면서도 자질구레한 모든 환경을 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 통제감을 높이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고려하면서 통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통제가 가능한 것을 통제하려고 해야 한다. 첫째, 자신의 태도나 행동부터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둘째, 좋아하는 일부터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셋째, 타인의 평가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야 한다. 책임이란 말은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란 속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완전히 책임을 진다는 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어나는 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자신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싶다면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다.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삶이란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 90%는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며 10%만이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우리들의 선택이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이 10%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주 오래전 신학자 라인홀트 리비오는 이렇게 기도했다. 주여, 저에게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평상심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키는 용기와 그리고 그 차이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아무리 많이 들어도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다. 최악을 상상하면 최선의 방법이 생긴다. 불행하다면 더 처참한 상황을 상상하자.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란 말이 있다. 부부싸움이 심한 이웃집을 보면서 이 정도라면 우리는 그런대로 원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중병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환자를 대할 때 새삼 자신의 건강에 대한 고마움을 느낀다. 비극적인 주제를 다룬 영화가 관객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다.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내내 슬픔에 젖어 눈물을 흘렸으나 극장을 나서면 괴롭고 고통스럽기보다는 왠지 후련해지고 바깥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 그것은 영화를 보는 동안 주인공이 겪는 역경이나 불행을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함께 울고 웃으면서 자연스레 자신의 감정을 정화시킬 수 있어서이다. 아울러 주인공의 처지와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유안을 삼고 스스로 구원을 얻는 것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못한 것에 눈을 돌리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불행하다고 생각될 때 더 처참한 상황을 상상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훨씬 더 가벼워진다. 질문을 바꾸면 대답이 달라진다. 당신의 아이가 영어 95점, 사회 90점, 생물 70점, 수학 30점인 성적표를 받아왔다. 당신은 어떤 과목에 가장 먼저 눈이 가겠는가? 자녀와 어떤 과목에 대해 가장 오랫동안 대화를 하겠는가? 미국 연구 결과 77%의 부모들은 가장 먼저 눈이 가고 가장 오래 대화하게 될 과목을 제일 성적이 나쁜 수학이라고 답했으며 오직 6%만의 부모만이 최고점을 받은 영어라고 답했다. 부모들이 이처럼 약점 기반의 접근법을 선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약점을 보완해야 등수가 올라가고 대학 입학도 쉬워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77%의 부모와 6%의 부모 중 어느 쪽이 더 자녀와의 관계가 좋을까? 어느 쪽의 아이들이 성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을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가정뿐만이 아니라 기업도 직원들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생산성을 더더욱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이
근무 태도를 개선하고 직원들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효과가 없다. 주로 약점 기반의 접근 방식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조직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개선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 조직의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소수 구성원의 강점을 발굴해 이를 조직 전체에 전파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강점 기반의 이런 접근 방법은 조직뿐 아니라 자신을 개선할 때도 매우 효과적이다. 실패한 사람들에게 강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발휘했느냐고 물어보라. 10중 8구 얼른 대답을 하지 못할 것이다. 불행한 사람들에게 싫은 것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라. 그들은 길고 긴 목록을 끝도 없이 줄줄이 늘어놓을 것이다. 성과를 높이는 사람들은 인간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을 활용해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걸 잘 안다. 자신뿐 아니라 동료나 상사의 강점을 활용할 줄 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물론이고 자신을 대할 때도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 습관을 들여야 한다. 긍정적인 질문을 하면 긍정적인 답을 찾게 된다. 질문을 바꾸면 대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 너 요즘 많이 예뻐졌다? 친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면 대부분의 여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아마도 대개는 너는 더 예뻐졌어 라고 대답할 것이다. 저는 부장님이 좋아요 라는 말을 부하 직원으로부터 듣게 되면 이 경우 역시 나도 자네가 좋아 라고 반응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 같은 사람은 정말 싫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반응할까? 아마도 상대방의 단점을 떠올리면서 나 역시 당신이 싫어 라고 반응할 것이다. 심지어는 단점을 지적해달라고 부탁했던 사람도 상대방이 결점만 계속 지적하면 조금씩 부하가 나면서 너는? 이라고 대묻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보덴이라는 심리학자는 공격 행동과 보복의 악순환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실시했다. 그는 실험 참가 학생들에게 에세이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것을 서로 바꿔 채점하도록 했다. 그리고 작성자의 몸에 해는 없지만 불쾌감을 주는 전기 충격을 가하도록 지시했다. 에세이를 못 쓴 사람에게는 강한 전기 충격을 가하고 잘 썼다고 생각하면 약한 전기 충격을 가하게 하는 것이다. 누군가 먼저 전기 충격을 받으면 다음에는 교대해서 전기 충격을 받은 사람이 상대방의 에세이를 평가하고 점수에 따라 상대방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게 했다. 실험 결과 에세이 내용과 상관없이 자기가 받은 만큼 강한 전기 충격을 되돌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게는 아직도 비인간적인 처벌을 목격한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다. 중학생 시절 수업 중에 만화를 보면서 낄낄거리는 두 친구를 선생님이 불러냈다. 두 명을 마주보게 세운 다음 한 학생에게 상대방의 뺨을 치라고 했다. 머뭇거리는 그 학생을 선생님은 호되게 다그쳤다. 그 학생은 마지못해 친구의 뺨을 가볍게 때렸다.
이번에는 상대방 친구에게 뺨을 치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살짝 때렸다. 그러자 선생님은 소리를 버럭 질렀다. 그렇게밖에 못해? 더 세게! 이렇게 서로 뺨을 치는 횟수가 거듭되면서 두 친구의 얼굴은 상기되었다. 마침내 정말 서로에게 화를 내고 있었다. 의도하지 않은 뺨 때리기가 분노를 유발하고 보복은 더 심한 분노를 낳은 것이다. 호의를 호의로 갚는 것뿐만 아니라 공격을 공격으로 보복하는 것도 상호성의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거두려면 먼저 뿌려야 하고 원한다면 먼저 주어야 한다. 미소를 원한다면 먼저 미소를 지어야 한다. 돈을 벌고 싶다면 상대방에게 돈을 벌게 해줘야 한다. 더 많은 것을 원하면 상대방이 더 많은 것을 얻게 도와줘야 한다. 직원들로부터 협조를 끌어내고자 한다면 먼저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 더 많은 보수를 원한다면 고용주가 더 많이 벌게 도와줘야 한다. 물론 이렇게 한다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다. 우리가 미소를 지어도 상대방이 여전히 찡그리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자. 수확을 거두려면 먼저 씨를 뿌린 후 정성껏 가꾸고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한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싫어한다면 왜 싫어하는지 물어보라. 10중 8구 이런 대답을 듣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니까요. 사람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자기가 무관심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 말을 뒤집으면 사람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달라일라마는 이렇게 말했다. 그대의 과거를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현재의 처지를 잘 살펴보라. 그대의 미래를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현재 하고 있는 그대의 행동을 관찰하라.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건 지금까지 우리가 그들을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대접해 주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그들을 좋아하고 대접해야 한다. 신에게는 감사할 필요가 있지만 인간에게는 항상 먼저 베풀 필요가 있다. 그대는 주로 받기 전에 주려고 하는 사람인가? 받고 난 다음에야 주려고 하는 사람인가? 감사합니다.